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I'm so happy we 낮고 came here. 규칙적인 Me 울림이 too. 내 귓가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뺨을 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는 오직 그것뿐인 것 같았다. 낯선 남자의 심장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가 내쉬는 숨결에서는 희미한 와인 향과 그의 살갗에서만 나는 서늘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향이 났다. 내 몸은 이 낯선 감각들에 솔직하게 반응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짜릿한 전율과 아랫배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뜨거운 열기,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아 겹쳐졌을 때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휘감겼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키스였다. 내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닫혀있던 내면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젖히는 듯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잊어야만 했던 욕망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몸이 쾌락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려던 바로 그 찰나 뇌리에서 번개가 쳤다. 다른 남자의 얼굴이 그 경멸에 찬 눈빛과 비릿한 웃음이 눈꺼풀 뒤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더러운 년. 나를 향해 내뱉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내 몸의 모든 열기가 식어버렸다. 뜨거웠던 피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의 손길에 반응하던 내 살같은 감각을 잃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과거의 악몽이 나를 거대한 수렁처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쾌락을 느낄 자격이 없다. 나는 더럽혀졌으니까 내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을 그 역시 느꼈을 것이다. 나를 탐색하던 그의 입술이 멈칫했다. 그의 손길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욕망 대신 당혹감과 의문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가 화를 낼 것이라고 혹은 나를 경멸하며 밀쳐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내 몸 위에서 조용히 물러나 내 옆에 누웠다. 그리고는 이불을 끌어올려 내 어깨까지 덮어주었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섹스를 위한 포옹이 아니었다. 주위에 떠는 작은 동물을 온몸으로 감싸 안아주는 듯한 순수한 보호의 행위였다. 그는 내 등을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얼어붙었던 숨을 겨우 내쉴 수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하고 흔들림 없는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의지해 나를 집어삼키려던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간신히 헤엄쳐 나왔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공포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낯선 남자가 나와 함께 이 어둠 속에 있어주고 있었다. 기묘하고도 믿을 수 없는 밤이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어젯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빗소리였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며칠 전 지옥 같았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내 기억은 끔찍했던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어디야 김하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유성의 목소리는 꿀처럼 다정했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독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혼자 어딘가를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다. 그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에서 내 짐을 빼내고 있었다. 더 이상 그의 언어적 감정적 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내 모든 것을 쑤셔 넣었다.
그때 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친구 집에 잠깐 왔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그래, 누구 내가 모르는 친구도 있었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금 그리로 갈게. 주소 보내. 그는 내가 자신의 허락 없이는 숨 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였다. 나는 전화기를 꺼버리고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왔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정처 없이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내렸다. 가진 돈은 얼마 없었다. 나는 보증금도 필요 없는 서울에서 가장 작고 낡은 고시원에 한 뼘짜리 방을 구했다. 그곳이 나의 새로운 세상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다. 창문도 없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작은 동굴. 나는 며칠 뒤 기적적으로 대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취직했다. 수백 명의 직원들 틈에 섞여 있으면 유성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회사에서 유령처럼 지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점심은 늘 혼자 먹었다. 나는 그저 거대한 기계에 보이지 않는 부품이 되고 싶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입사한 지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밤이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나 역시 짐을 챙겨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부장이 다급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김하나 씨, 마침 잘 됐네. 이거 아주 긴급한 서류인데 회장님께 직접 갖다 드려야 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회장님 권태준. 입사 교육 때 사진으로만 보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전설에 의하면 그는 감정이 없는 완벽주의자이며 그의 심기를 거스른 직원은 다음 날로 회사에서 사라진다고 했다. 그런 사람의 집에 가야 한다니. 하지만 부장님, 저는... 내가 거절하려 했지만 부장은 내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다. 이건 김하나 씨 미래가 걸린 일이야. 잘하고 와. 그는 내게 회장님의 펜트하우스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나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며 겨우 주소지에 도착했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처럼 보이는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나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로비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내렸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검은색 문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인상 좋은 중년의 여인이 나왔다. 가사 도우미인 듯했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셔야 하는 서류인데 지금 잠시 외출 중이세요. 곧 오실 텐데. 그녀는 창밖의 거센 비바람과 내 비참한 몰골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이런 날씨에 어서 들어와요. 안에서 기다려요. 나는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그녀의 강권에 못 이겨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미술관 같았다. 높은 천장과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면 유리창. 모든 가구와 소품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가사 도우미는 나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고는 곧 퇴근 시간이 되었다며 미안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순식간에 그 거대한 공간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 나는 감히 소파에도 앉지 못하고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며칠간의 도피 생활과 오늘 하루 종일 시달렸던 긴장감에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았다. 나는 가장 구석에 있는 거대한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다. 서류 봉투를 부서질 듯 꽉 쥔 채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꺼풀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집의 고요함과 온기는 지친 나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나는 그렇게 괴물의 성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나는 낯선 온기에 눈을 떴다. 누군가 내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준 듯 했다.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나는 여기가 어디인지 잠시 잊었다. 하지만 곧이어 코끝을 찌르는 서늘한 향과 지나치게 고요한 공기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권태준 회장의 집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나는 거실 맞은편에 거대한 1인용 암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둠 속에 잠긴 채 그림자처럼 앉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권태준. 그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아유, 언제부터. 내 목소리는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눌러 거실의 조명을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나는 눈을 찡그렸다. 그의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와 그보다 더 차가운 얼굴.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기획실 인턴 김하나입니다. 나는 품에 꼭 껴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지켜줄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부장님께서 회장님께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내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해고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내 앞으로 다가와 멈췄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내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일어나.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가져가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가 내 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과거의 폭력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조건 반사였다. 나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나의 과민한 반응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엉망인 몰골인지 깨달았다. 젖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젯밤 유성에게 붙잡혔던 팔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자국. 나는 황급히 팔을 뒤로 숨겼다. 그의 시선이 내 팔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내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단순한 분노와는 다른 무언가 분석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치 복잡한 문제를 마주한 연구자처럼 보였다. 나는 이 끔찍한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깜빡 잠이 들어서 폐해를 끼쳤습니다.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는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다. 이 집에서 1초라도 더 머물렀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기다려. 등 뒤에서 들려온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잘못을 되돌아보았다.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밖에 있는 것이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무슨... 내가 뭐라고 되묻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내 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주인의 잠자리를 불편하게 만든 대가라고 생각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너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요처가 일로서대.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명백한 감금 선고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공포와 함께 아주 미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 높은 성 안에서는 최유성이 나를 찾아낼 수 없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괴물의 성에 스스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권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유령이 되었다. 그는 내게 가장 안쪽에 있는 게스트룸을 내주었다. 그 방은 내가 살던 고시원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컸고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 방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아주 화려하고 안락한 감옥. 다음날 아침 그는 출근하기 전에 나에게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기계적이었다. 첫째, 그가 부르기 전에는 그의 서재나 침실에 절대 들어가지 말 것. 둘째,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할 것. 굶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셋째,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의 비서를 통해 요청할 것. 그에게 직접 말을 걸지 말 것. 넷째, 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 것. 그는 내게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던져주며 온라인으로 필요한 것을 주문하라고 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전자 발찌와도 같았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다가 내가 잠든 깊은 밤에 돌아왔다.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집 모든 곳에서 그의 존재감을 느꼈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의 서늘한 향수 냄새, 그가 일담한 책상 위의 책, 그리고 나를 위해 차려주는 완벽한 식사까지. 그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었다.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나면 드레스룸에는 새로운 옷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비싸고 우아한 옷들이었다. 그 옷들은 내 취향과는 상관없이 마치 인형 옷처럼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다. 나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점점 김하나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하루는 너무 불안해서 점심을 걸렀다. 그러자 저녁에 들어온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아가씨, 저녁은 꼭 챙겨드리라고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기에 없으면서도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보냈다. 저 아래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을 보며 나는 내가 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감옥에 갇힌 라푼젤이었다. 나를 가둔 것은 왕자님이 아니라 차가운 괴물이었지만 나는 매일 밤 불안에 떨었다. 그는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언제쯤 그가 말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 그는 왜 나를 그냥 내보내지 않는 걸까? 수만 가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불확실성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행동은 모순적이었다. 그는 나를 감금하고 통제했지만 동시에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식사는 언제나 영양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고 내가 밤새 기침을 하자 다음날 내 방에는 최고급 가습기가 놓여 있었다. 그의 보살핌은 너무나도 비인격적이어서 오히려 더 큰 공포감을 주었다. 나는 마치 그가 수집한 희귀한 박제품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상처 입은 나를 완벽한 유리 상자 안에 넣어두고 먹이를 주며 관찰하고 있었다.
그가 이 관찰에 실증이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버려질까 혹은 망가뜨려질까?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 그때 조용히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처음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제대로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저기,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떨려 나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왜 저를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생각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대답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책 한 권을 들어 나에게 건넸다. 내가 며칠 전 유리창 너머로 하염없이 바라보던 미술관의 전시회 도록이었다. 잠이나.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가 건넨 책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괴물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나는 본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건네준 책은 내 감옥 생활에 유일한 창문이 되어주었다. 나는 낮 동안 소파에 앉아 그가 선물한 책들을 읽었다. 미술, 역사, 고전, 문학. 그의 서재에서 몰래 꺼내온 듯한 책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그저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라 깊은 지성과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그는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주인과 감금된 새와 같았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았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매일 배달되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에 질려버린 나는 어느 날 큰 용기를 냈다. 나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아주 기본적인 식재료들, 쌀, 김치, 된장 같은 것들을 구해달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회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난처해했지만 다음 날 주방의 냉장고는 내가 부탁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가 허락한 것이다. 나는 텅 빈 그의 주방에 처음으로 섰다. 모든 것이 최첨단 기계로 가득한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아주 소박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채웠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요리는 나에게 생존이자 나 자신을 되찾는 행위였다. 나는 혼자 먹을 단출한 저녁상을 차렸다. 그는 오늘도 아주 늦게 들어올 터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지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섰다. 그러다 그는 주방에서 풍겨나오는 낯선 냄새에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놀라움 그리고 혼란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이 냄새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감히 자신의 신성한 공간을 더럽혔다며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처분을 기다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멋대로 내가 변명을 하려던 순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된장찌개.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아주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뚝배기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녁 아직 안 하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후회했다. 감히 내가 이 집의 주인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다니. 하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의자를 빼내어 식탁에 앉았다.
나 역시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찌개와 함께 입으로 가져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냉혹한 CEO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비슷한 맛이 나는군.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것은 그가 내게 처음으로 들려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자주 끓여주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소박한 된장찌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의 어린 시절과 돌아가신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죄수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외로움과 상처를 가진 두 명의 사람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빙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된장찌개를 함께 먹은 그날 밤 이후 얼음 같던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나마 목례를 했고 그는 가끔씩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이나 영화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곤 했다. 나는 그가 만들어준 이 기묘한 안식에 서서히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최유성이라는 악몽을 잠시 잊고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나는 그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주방에서 소박한 요리를 하며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유령은 내가 빛을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어김없이 내 발목을 잡아챘다. 그날 오후 나는 책을 읽다가 잠시 잊고 지냈던 낡은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유성에게서 도망친 후 나는 그 전화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짧은 문장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찾았다, 내 인형. 그 뒤에는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최유성이었다. 그만이 나를 인형이라고 불렀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내 호흡이 가빠졌다. 그가 나를 찾아냈다. 어떻게 내가 이 거대한 성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이 안전한 둥지도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곧 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유령이 되었다. 나는 음식을 넘기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창밖을 내다볼 용기조차 잃어버렸다. 권태준 회장은 나의 이런 변화를 즉시 눈치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맴도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건은 이틀 뒤에 터졌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내부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잠시 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아가씨 혹시 최유성 씨라는 분을 아세요? 지금 1층 로비에서 아가씨를 만나야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최유성. 그 이름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정말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내 마지막 피난처까지.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권태준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로비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듯 했다. 그는 내 상태를 보고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정말로 쫓겨날 것이다. 그는 성큼성큼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하나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의 목소리에 나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나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이처럼 덜덜 떨기만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해고 통보를 혹은 경멸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최유성이라는 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해.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법무팀을 동원해서 다시는 이 건물 100m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여전히 떨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됐어. 그는 다시는 여기 못 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내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안도감과 그동안 억눌러 왔던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유성의 폭언과 폭력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다. 완벽한 공황 발작이었다. 나는 과거의 지옥에 다시 갇혀버렸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덮었다. 권태준이 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그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욱더 굳게 껴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 내 귓가에서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품 안에서 지옥 같던 공황 발작의 폭풍이 서서히 멎어갔다. 나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 그에게서 떨어졌다. 그의 값비싼 재킷이 내 어깨에서 스르르 흘러내렸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처음으로 보았다. 차가운 무관심이나 날카로운 분석이 아닌 순수한 걱정과 염려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는 나의 가장 비참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거나 나를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나를 지켜주었다. 이 철옹성 같던 남자가 자신의 모든 방어막을 해제하고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피부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는 내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듯 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깊게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깊은 연민이자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상체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 입술을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그것은 감사함의 표시이자 내 상처 입은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 이 남자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나의 서툰 키스를 받아주었다. 그는 나를 억지로 리드하려 하지 않고 내가 이끄는 대로 조용히 따라왔다. 그것은 나에게 온전한 통제권을 주는 행위였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입맞춤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경험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나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다. 그의 걸음은 신중했고 나를 다루는 그의 손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했다. 그의 침실은 그의 성격처럼 극도로 미니멀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나를 침대 위에 부드럽게 눕혔다. 그리고 다시 그는 나의 허락을 구하듯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내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내 위로 천천히 몸을 겹쳐왔다. 그의 손길이 내 옷을, 내 살갗을 어루만질 때마다 나는 떨었다. 그것은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아주 복잡한 떨림이었다. 하지만 내 옷이 벗겨지고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희미한 흉터들이 그의 눈앞에 드러났을 때 내 안의 악령이 다시 깨어났다. 최유성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그 차가운 손길이 되살아나 나를 덮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더러워. 나는 더러워요. 나는 그가 나를 밀쳐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망가진 몸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나를 더욱더 세게 껴안았다. 그리고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니야, 당신은 더럽지 않아. 당신은 아름다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이불을 끌어올려 우리의 몸을 덮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 그는 내가 진정될 때까지 몇 번이고 그 말을 반복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와 심장 소리와 그의 천이 나를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서서히 건져 올려주었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리고 내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을 내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괜찮다는 계속해달라는 나의 무언의 신호였다. 그는 나의 용기를 이해했고 그의 입술은 다시 내게로 다가왔다. 그 후의 모든 것은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에 상처 입은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는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게 온전히 내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나를 향한 깊은 존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수치심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내 몸이 처음으로 기쁨과 환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섰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만나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을 보듬고 함께 첫 번째 아침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았고 그는 출근하기 전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다. 그가 없는 시간 동안 나는 집 안 곳곳에 남겨진 그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그라는 사람을 조금씩 더 알아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어린 그는 지금과는 달리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소년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평화는 그러나 신기루처럼 짧았다. 며칠 뒤 내 낡은 휴대폰으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최유성이었다. 그 새끼 침대는 어땠어, 더러운 년. 그 저속한 문장이 내 눈을 찔렀다. 우리의 가장 신성했던 순간이 그의 더러운 말 한마디에 오염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역겨웠다. 나는 그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계속해서 날아들었다. 협박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다. 너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네 옆에 있는 그 새끼는 어떨까? 회장님이 어린 여직원이랑 침대에서 뒹구는 스캔들 재밌겠는데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권태준 회장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나라는 존재가 나를 구해준 이 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재앙이었다. 내가 그의 곁에 머무는 한 이 위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내가 막 피어나려던 작은 행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명성과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험에 빠뜨릴 권리가 없었다. 나는 떠나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 나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내 작은 가방을 꾸렸다. 그가 내게 사준 비싼 옷들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낡고 초라한 옷가지만을 챙겼다. 나는 편지를 썼다.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적었다가 지웠다. 그날 저녁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 앞에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표정이 굳어졌다. 어디 가려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제가 회장님께 폐를 끼치고 있어요. 저는 떠나야 해요. 내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희미했다. 그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는 나와 유성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그가 메시지를 다 읽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절대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지나쳐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최유성, 이 자에 대해 알아봐. 지금 당장. 그의 모든 것 가족 직장 약점까지 전부 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고소해.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가능한 모든 죄목을 다 붙여. 언론에도 흘려.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 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보안팀장인 듯 했다.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던 놈 CCTV 영상 확보해. 그리고 그놈이 다시는 이 건물 100m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무슨 뜻인지 알지? 내 눈앞에서, 그리고 김하나 씨 눈앞에서 그놈을 완벽하게 지워버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한 남자의 인생을 몇 마디 말로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모습은 무자비하고 잔인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공포가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분노의 불꽃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다시는 내게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야. 그것은 질문도 부탁도 아니었다.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선언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야라는 선언은 그날 밤 내내 내 귓가를 맴돌았다. 그 말은 폭력적인 소유욕의 표현일 수도 혹은 서툰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밤새 뒤척였다. 그는 나를 지켜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가 두려웠다.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유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 같았다. 권태준 회장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나는 다시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선언으로 인해 좋든 싫든 이 성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와인 병과 잔 2개를 들고 내 방문을 노크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처음으로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방의 작은 테이블에 와인을 따랐다. 이야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제안에 가까웠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와인만 마셨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그놈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 그의 시선은 진지했다. 그는 더 이상 추측하거나 관찰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게 직접 진실을 듣고 싶어 했다. 나는 망설였다. 내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이 완벽한 남자 앞에서 꺼내 보이는 것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궁금증을 보았다. 나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유성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그의 다정함이 어떻게 집착과 통제로 변해갔는지, 나는 그의 언어폭력과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던 방식, 그리고 내 자존감을 어떻게 조금씩 갉아먹었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몇 번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없이 내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내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놈을 내 손으로 죽였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가져왔다. 내가 전에 보았던 그의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었다. 나도 당신과 비슷했어. 그가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내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어. 언제나 완벽해야 했고 감정은 사치라고 배우며 자랐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경쟁과 성취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모든 관계를 계약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의 차가운 성은 사실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방어벽이었다. 나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당신은 내 통제 밖에 있었지. 처음부터.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소파에서 잠든 당신을 봤을 때 나는 내 완벽한 공간에 침입한 이물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의 눈에 담긴 공포를 보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꼈어.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당신을 동정심 때문에 가둔 게 아니야. 당신의 그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는 그 처절함에 매료됐어.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떠올리게 만들었지. 그의 뜨거운 손이 내 뺨을 감쌌다. 나는 당신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야, 하나씩. 그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게 내 심장을 울렸다. 그의 고백에 내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나 역시 내 마음을 고백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지옥에서 구해준 사람이라고. 당신의 차가움 속에서 나는 가장 큰 따뜻함을 느꼈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마주하고 서로의 구원이 되었다. 그날 밤의 고백 이후 나와 권태준 회장, 아니 태준 씨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칠해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가둔 주인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는 새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연인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손님이 아니었다. 이곳은 이제 나의 집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차가운 공간에 나의 색깔을 조금씩 입히기 시작했다. 그의 미니멀한 거실에는 내가 고른 푹신한 쿠션이 놓였고 삭막했던 발코니에는 내가 가꾸는 작은 정원이 생겼다. 그는 나의 이런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다.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 했다. 그는 주말이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나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거나 내가 만든 서툰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처럼 먹어주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고 내가 어릴 적 사진에서 보았던 환한 미소가 자주 피어났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했고 낯선 소리에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곁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고 그의 단단한 심장 소리는 나를 다시 평온으로 이끌어 주었다.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에서 중퇴해야만 했던 내가 정말로 원했던 공부.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늘에 숨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김하나라는 이름에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 나는 발코니의 작은 정원에서 허브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때 그가 뒤에서 다가와 따뜻한 커피잔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턱이 내 어깨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깨어나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절망 속에서 도망쳐 들어온 이 거대한 성. 순진한 소녀의 어리석은 실수. 그것은 내 인생 최악의 밤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실수는 결국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그 서류를 배달하러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그 소파에서 잠들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아마 여전히 최유성이라는 지옥에 갇혀 있거나 세상의 어느 구석에서 희망 없이 쓰러져 갔을지도 모른다.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감정 없는 왕국의 차가운 왕으로 남아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한 채 외롭게 늙어갔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세상에 우연히 침입한 이물질이었지만 결국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나를 놓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놓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갇혔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세상에 머무름으로써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를 얻었다.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무슨 생각해? 나는 미소 지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행복에 대해서요. 나는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눈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완벽한 길 위에서 찾아오지 않는다. 때로는 길을 잃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올바른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삶에도 뜻하지 않게 찾아온 실수가 있었나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